니깎게 감히 의사를 가르쳐들어. 니깎게. 그 독한 말이 제 귓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게 며느리가 날린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저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제 모습을 보며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제가 던진 단 한마디에 그녀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내 병원 건물주, 나다.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7살 박정숙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분명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모든 것은 그날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손주가 감기로 앓고 있어서 제가 배숙을 끓여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제 손에서 그릇을 쳐냈습니다. 그리고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니깎게 감히 의사를 가르쳐들어. 그 말과 함께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한 장의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운영하는 병원 건물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건물주 이름에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힘이 무엇인지를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화려한 집안 배경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친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분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출신을 숨기며 저를 무시해왔던 것입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들이 데려온 그녀는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젊은 여의사였습니다. 첫인상은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에 예의 바른 말투, 무엇보다 의사라는 직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도 평생 의사로 살았기에 저는 며느리가 남편의 뜻을 이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며느리 쪽 하객들은 모두 번듯한 차림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판사이고 어머니가 대학 교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좋은 집안의 여자를 만났다며 기뻐했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강남 의사 며느리를 둔 복 많은 어머니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거나 제 옷차림을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로 지적하곤 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옷은 너무 촌스러워요. 제가 백화점에서 좋은 거 사드릴게요. 그런 말들이 처음엔 배려로 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시로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 민서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민서 말대로 좀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아들의 그런 태도가 가장 서러웠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며느리 눈치만 보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를 구박했습니다. 어머님은 왜 이렇게 느리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건 전문업체에 맡기자고요.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뭐든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시아버지 제삿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일 접시를 나르다가 발을 헛디뎌 그만 접시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은 전문가한테 맡기자고요. 귀한 손님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저는 깨진 접시를 주우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얘야. 내가 실수했구나.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수요. 어머님은 맨날 실수투성이잖아요. 그냥 늙어서 그런 거예요. 기력이 떨어지신 거라고요.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죠. 그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는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며느리의 무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면 저에게 온갖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집안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어머님은 하루 종일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병원에서 환자들 보느라 죽을 것 같은데 집에 와서도 이런 꼴을 봐야 하나요? 저는 매일 집안 청소를 했지만 며느리 눈에는 늘 부족했습니다. 먼지 한 톨이라도 보이면 난리였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게 깨끗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집에서라도 편하게 쉬고 싶은데 이게 뭐예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달래기만 했습니다. 민서야, 엄마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거야. 너무 그러지 마. 하지만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열심히요. 진우 씨는 몰라요. 제가 병원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적어도 집에서는 편하게 있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겠네요.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오는 날이면 긴장이 되었습니다. 혹시 또 뭘 잘못해서 꾸중을 듣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밥을 차려도 혼나고 청소를 해도 혼나고 무엇을 해도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보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마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런 기름진 음식은 임산부한테 안 좋아요. 제가 의사잖아요.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손주를 돌보겠다고 하면 며느리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어머님은 육아에 대해 모르세요. 요즘 육아는 예전이랑 달라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손주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손주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남편을 꼭 닮은 것 같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아이를 안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어머님, 손 씻으셨어요. 아이한테 세균 옮으면 어떡해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어느 날은 손주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아이가 기침을 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들에게 해주던 대로 배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배를 깎아 꿀과 함께 중탕하면 기침에 좋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정성껏 배숙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먹기 좋게 체에 걸러짐만 따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제 손에 든 그릇을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손에 든 배숙 그릇을 내려다보며 당황했습니다. 아이 기침이 심해서 배숙을 좀 만들어 왔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제 손에서 그릇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배숙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의사예요. 어머님이 의사예요. 이런 비과학적인 민간요법을 애한테 먹이려고 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얘야, 이건 약이 아니라 그냥 기침에 좋은.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냥이요. 어머님 같은 무식한 노인네들이 그냥 하다가 애들 병을 키우는 거예요. 세균 덩어리를 애한테 먹이려고 하시다니. 정말 한심하네요. 무식한 노인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고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무식한 노인네라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모멸감이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시동생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시아버지 기일이라 모두 모인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오늘 손님들 앞에서 망신 주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시동생 내외와 조카들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차를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아까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식한 노인네. 한심하다. 그 말들이 제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시동생이 물었습니다. 형수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시동생의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요. 그때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시동생 가족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병원 일이 바빠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네요. 그녀의 태도는 제게 보였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냥하고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동생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민서 씨 덕분에 진우가 든든하겠어요. 강남에서 병원도 잘 되고 있다면서요. 며느리는 겸손한 척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시어머님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는 그 말에 놀라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도와준다니요. 제가 뭘 도와줬다는 걸까요? 오히려 매일 구박받고 무시당하기만 했는데.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반찬들.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음식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시동생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음식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직접 하신다고 하셔서 요즘은 이런 음식 잘 안 드시잖아요. 시동생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이 만드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정성이 가득하잖아요. 하지만 며느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정성이요. 요즘 시대에 정성보다는 위생이 더 중요하죠. 어머님은 음식 만드실 때 장갑도 안 끼시거든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제게는 더 큰 상처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 거실에 모여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조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큰어머니, 큰아버지 병원은 어떤 병원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 큰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의사였단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시고 약값도 대신 내주시곤 했지.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망한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그런 식으로 병원 운영하면 당연히 망하죠. 돈도 안 받고 환자 보면 누가 병원을 유지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선한 뜻을 그렇게 폄하하다니요. 시동생이 불편한 듯 말했습니다. 민서 씨, 형님은 정말 존경받는 의사였어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죠.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죠. 지금은 시대가 달라요. 병원도 사업이에요. 수익을 내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시설도 유지하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내 시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너는 모르는구나. 그분이 없었다면 너 같은 의사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나 있었겠니?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의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의사라면 환자를 먼저 생각해야지. 돈만 밝히는 게 의사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동생 가족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민서야, 엄마가 실수하신 거야. 사과할게. 하지만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실수요. 맨날 실수, 실수.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진우 씨, 어머님 좀 어떻게 해봐요. 치매 검사라도 받아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치매라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치매라니요. 단지 남편을 변호했을 뿐인데. 시동생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 그건 너무 심한 말 아니에요. 형수님은 정상이세요. 며느리는 시동생을 노려보았습니다. 작은아버님은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때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는 짜증스럽게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괜히 시끄럽게 해서 애까지 깨웠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제 탓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동생 가족들은 어색한 분위기에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재우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저 혼자 거실에 남겨두고 며느리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식탁에 남은 음식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이제는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식한 노인네. 치매. 한심하다.
그 말들이 제 마음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걸까요?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제가 좀 예민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병원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하지만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에는 여전히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며느리가 오는 날이면 방에만 있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음식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투명인간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며느리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어머님은 왜 맨날 방에만 계세요? 운동도 좀 하시고 밖에도 나가세요. 집에만 있으니까 더 늙는 거예요. 며느리는 제가 뭘 해도 불만이었습니다. 나가면 나가는 대로, 집에 있으면 있는 대로 잔소리였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주가 또 감기에 걸렸습니다. 아이는 밤새 기침을 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병원 일로 바빴고 아들은 회사에 갔습니다. 저는 아이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배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깨끗이 손을 씻고 위생장갑도 꼈습니다. 배도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겼습니다. 정성껏 만든 배숙을 작은 컵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오기 전에 아이에게 먹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예상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이에게 배숙을 먹이려는 모습을 보자마자 폭발했습니다. 또요. 또.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제 말을 안 들으세요? 정말 미치겠네. 며느리는 제 손에서 컵을 빼앗아 싱크대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니깎게 감히 의사를 가르쳐 들어. 니깎게. 당신 같은 무식한 노인네가 뭘 안다고 의사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니깎게.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내가 니깎게라니. 내가 내 시어머니다. 내가 아무리 의사라도 나는 내 어른이야. 어떻게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어머니, 웃기시네. 이 집에서 돈 버는 게 누군데요? 당신 아들 월급으로는 이 집 관리비도 못 내요. 빌부터 살면서 주제 파악을 해야지. 그리고는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거칠게 잡아당기는 손길에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파요. 놔줘요. 하지만 며느리는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저는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런 수모를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저와 서 있는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저를 도와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서야, 무슨 일이야? 괜찮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아닌 며느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쓰러졌어. 도와줘. 하지만 아들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왜 또 민서를 화나게 하신 거예요? 왜 또?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를 화나게 하는 못된 시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저는 바닥에서 일어나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짜증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건물줄 안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숙. 그리고 임차인 란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차민서. 며느리의 병원이 제 건물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모든 재산 관리를 아들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제가 건물주였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남편 생전에 일을 맡겼던 김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이십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사모님이 건물 주시니 얼마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더욱 쉽죠. 며느리분의 행동은 충분히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준비해 주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저는 곧장 며느리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건물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제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병원 앞에 도착하자 화려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민서 피부과. 강남 한복판에서 번쩍이는 그 간판이 오늘따라 초라해 보였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원장님,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누군가 며느리에게 전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가 아닌 건물주로 온 것이니까요.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들 비싼 시술을 받으러 온 부유층 고객들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한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미화원 복장을 한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혹시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화원 아주머니는 저를 직원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원장님 시절부터 여기서 일했는데 요즘 차 원장이 하는 일들이 너무 심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난한 환자들한테는 턱없이 비싼 시술을 강요해요. 필요 없는 시술도 억지로 권하고요. 게다가 유통기한 지난 약품들도 몰래 쓰는 걸 봤어요. 제가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하지만 증거는 다 모아뒀어요. 그녀는 작은 USB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이걸 모으신 거예요? 아주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돌아가신 원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 아들이 아플 때 돈도 안 받고 치료해 주셨죠. 그런 분의 이름으로 세운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언젠가 사모님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USB를 받아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왜 여기 오셨대? 그녀가 직원들에게 화를 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미화원 아주머니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복도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긴 무슨 일이세요? 병원에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다. 잠시 이야기 좀 하자.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일이든 집에서 얘기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지금 당장 얘기해야 해. 내 사무실로 가자. 며느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환자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비싼 가구와 장식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말씀하세요. 바빠요. 저는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니? 며느리는 서류를 힐끗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왜 어머님한테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내 남편이 남긴 유산이고 법적으로 내가 소유주다. 너는 그동안 내 건물에 새들어 살면서 나를 그렇게 무시한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제가 언제 무시했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다. 다음 달까지 이 건물에서 나가라.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어요. 함부로 못 쫓아내요. 저는 미화원 아주머니가 준 USB를 꺼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유통기한 지난 약품 사용, 불법 시술 강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며느리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책상을 짚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병원이 망하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잖아. 니 깎이라고 했잖아.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때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서야. 무슨 일이야?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울먹이며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진우 씨, 어머님이 우리 병원을 빼앗으려고 해요. 계약 해지래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아들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못 참겠다.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도 다 봤잖아. 이제는 내가 나설 때야. 아들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해. 우리 생계가 달린 문제야. 아들의 말에 저는 실망했습니다. 생계. 내가 머리채 잡혀도 생계가 더 중요하니. 너는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다. 이미 변호사에게 다 맡겼어.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대기실의 환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래? 원장님이 울고 있대. 저는 그 소리들을 뒤로하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상쾌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앞세워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저는 아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엄마를 고소하겠대요. 명예훼손이랑 업무방해로.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보고 어떻게 하길 바라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화해하면 안 될까요? 민서도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소하겠다는 사람이 반성을 한다고. 진우야, 너는 정말 내 아내를 모르는구나. 아들은 답답한 듯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 때문이라도 참아주세요. 애도 있잖아요. 애가 엄마 없이 어떻게 커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아들은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죠. 이제야 용기를 낸 거예요. 며느리의 공격은 더욱 교활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이상하세요. 헛것을 보시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정신과 의사라는 사람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며느님이 걱정하셔서 왔습니다. 잠시 상담 좀 하실까요? 저는 그를 단호하게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정상인이 돌아가시오. 내 며느리가 뭐라고 했든 다 거짓말이요. 하지만 며느리의 공작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할머니, 치매가 왔나 봐. 그런 시선들이 따가웠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병원 직원들과 VIP 고객들을 모아놓고 거짓 선전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모든 것을 끝낼 날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단상에 서서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피부과 의사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여긴 왜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차 원장, 오늘로 당신과의 임대차 계약은 끝이다. 이 건물에서 당장 나가라.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와 며느리에게 쏠렸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서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은 나다. 박정숙이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가 시어머니였어. 그럼 원장이 시어머니 건물에 새 들어 있었던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지 마세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망신 준 건 생각 안 나니.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내 머리채를 잡았잖아. 니 깎이라고 했잖아. 이제는 내가 그 대가를 치를 차례야. 며느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연기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늦었다. 내 병원 건물주는 나다. 이제 그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됐으니 깨끗하게 나가라. 그때 미화원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USB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차 원장이 유통기한 지난 약품을 사용한 것, 가난한 환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운 것 다 봤습니다. 로비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환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환자들이 하나둘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왕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허름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바닥에 무릎 꿇은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민서야, 우리 딸. 그 목소리에 며느리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당신 몰라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며느리에게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내 엄마다. 이 나쁜 년아. 엄마를 몰라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발버둥 치며 그 여성을 밀어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어머니는 대학 교수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엄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 없다. 시장에서 생선 팔아서 너 의대 보낸 엄마야. 시장에서 생선을 판다는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원장이 말한 집안 배경이 다 거짓이었어. 판사 아버지의 교수 어머니라고 했잖아. 며느리의 완벽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여성은 계속해서 울먹였습니다. 민서야, 내가 의사 되고 나서 연락도 안 하고 엄마를 부정했지만 그래도 난 내가 자랑스러웠어. 그런데 뉴스에서 내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했다는 걸 보고 달려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그토록 무시했던 이유, 늘 고압적이었던 태도, 그것은 모두 자신의 출신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였던 것입니다. 가난했던 과거를 지우고 싶어서 더욱 오만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김 변호사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화원 아주머니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차 원장은 돌아가신 큰 원장님의 장학재단에서 학비 지원을 받았어요. 제가 서류 정리하다가 우연히 봤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남편의 도움으로 의사가 된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했단 말인가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차민서 씨는 박 원장님 장학재단의 수혜자였습니다. 의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았네요.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배은망덕하다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초토화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두려움과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몰랐어요. 장학금을 준 분이 시아버지였다는 걸. 알았다면 제가 이렇게 했겠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너는 은인의 아내를 모욕하고 폭행했어. 그것도 모자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했지.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해. 며느리의 어머니가 다시 울부짖었습니다. 사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의사 면허 취소도 신청할 겁니다. 환자들을 속이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의사 자격이 있습니까? 며느리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시어머니 폭행한 의사 며느리 알고 보니 건물주는 시어머니, 은인의 장학금으로 의대 졸업한 배은망덕. 기사 제목들이 자극적이었지만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병원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환자들이 모두 떠났고 직원들도 사표를 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불법 의료행위가 밝혀지면서 의사 면허는 정지되었고 형사 고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제게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다. 앞으로는 제대로 살아라. 손주는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할머니 품에서 해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고.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따뜻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잃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생선가게에서 일을 돕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화려했던 강남 의사에서 시장 생선가게 점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둔 것뿐이니까요. 저는 그 건물을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편의 이름을 딴 무료 진료소로 바꾸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 남편이 꿈꾸던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젊고 정직한 의사들을 초빙했고 미화원 아주머니는 관리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남편의 옛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박 원장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사모님이 그 뜻을 이어가시니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도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의대에 다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진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지만 꼭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니까요. 다만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당당한 건물주이자 남편의 유지를 잇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진료소에 들러 환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그들의 감사 인사가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손주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의 그 한마디가 모든 아픔을 잊게 해줍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남을 무시하거나 짓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존엄성을 함부로 짓밟을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맞서세요.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